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문학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위에 3239라고 되어 있죠. 23학년도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전년 우리 최근 기출 9월 모평 문제였는데 문제의 난이도를 아주 보자면 지금 세 번째 문제 있지, 마지막 보기 있는 문제. 요 녀석이 정답률이 64% 정도 나오는 문제. 근데 요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답률이 거의 다 90%거나 92%거나 정도의 수준이거든.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가를 공부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지금 고전 시가를 쭉쭉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고전 시가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이제 꼴랑 2번 해놓고 뭐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시가라고 하는 영역은 말 그대로 해석의 싸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다고 기억하시고, 해석을 한다는 거는 어휘를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익숙한 표현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놓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자료를 드릴 거고요. 일단 근데 작품은 먼저 시작을 합시다. 첫 번째 문제에서 표현상 특징 묻고 있고, 두 번째 문제에서 구절의 의미 묻고 있고. 네. 수빈 친구? 네. 손수빈 친구? 아무튼 두 번째 문제 그렇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를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개념도 엄청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것도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작품을 이해하러 갑시다. 첫 번째 작품부터 바로 갈게요. 자, 다시 버리고 첫 번째 작품 어부 단가라고 하는 이연보시의 작품이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배경 지식 하나만 좀 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3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야. 자, 가오. 이거 좀 기억 좀 해놓자. 가어옹.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앞에 가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어부라는 뜻인데요. 가오옹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선생님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고전 시가들을 보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장면들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낚시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정말로 낚시를 했다로 끝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는 건가? 정말로 낚시를 해서 내가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고등어를 낚아서 막 먹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뭐 넘기거나, 그래서 돈을 번다거나 하는 그런 수단이라면 생계 유지의 수단이어야 되는 게 맞겠지, 원래는. 그런데 고전 시가의 양반들이 설마 생계 유지하려고 고기를 낚았겠어? 그건 아니거든. 그냥 놀려고, 즐기려고,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여기 더 중요해. 자연, 친화로 가는 경우냐, 이 두 개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옹의 여부가 아니라면 세계 유지 수단인 거고, 가옹이 맞다면 자연 친화라고 본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때 가옹이 맞는지 여부는 보통 뭐라고 연결되냐면 무욕 이란 단어랑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어부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낚아서 어떻게 먹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생계야. 근데 그냥 낚고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씻고 돌아오고 막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가옹인 거고, 그러면 98%의 확률로 주제는 자연친화야.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나 해뒀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연시조입니다. 1수, 2수, 3수, 4수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이거는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어부가 계열의 작품에 속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삶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자연 속의 친화의 정서와 풍요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고려 때의 어부가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부가 형태 어부 단가, 이름을 쓰자. 어부가라고 하는 작품이 원래 있었고, 그 녀석을 조금 발전시켜서 어부 단가, 지금 우리가 보는, 원래 제목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유명한 작품,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 이렇게 계열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봐둡시다. 자, 1수부터 무슨 얘기라고 하는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그렇지. 어부의 생애로 살아가고 있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보자마자, 이런 구절을 보자마자 가오니까 너무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일엽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있어. 자, 일엽편주라고 하는 조각배 라는 뜻이야. 일엽이라고 하는 건 나뭇잎 같은 얘기고, 편주, 조그마한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배주자. 그래서 한 척의 작은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 띄워놓고, 바다에 조각배 하나 띄워놓은 거야. 그래놓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우상한테 뭐였어? 인세를 다 잊었대. 이 정도의 단어는 튀어나와야지. 인세는 뭔데? 인간, 세상이라는 뜻이고, 인간 세상이라는 다른 말로 속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속세와의 단절감을 노래한 거야. 근데 이 단절감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 청소가 아니에요. 오케이? 속세라는 건 원래 번잡하고 시끄럽고 욕망이 가득한 부정적 공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속세와의 단절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자연? 원래 이렇게 하면 좀 오바스러운 건 맞는데, 이렇게 보통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연 친화를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감 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일수 인트로였습니다. 이수가 볼게요. 자, 굽어 보면 천심녹수. 자, 볼게요. 굽어서 보면 천심의 녹수가 있고, 돌아보니 만첩청산. 돌아서 보니 만첩의 청산이라고. 자, 요거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까? 지금 일단 여기서 무슨 법이 보이지 않나요? 표현학 특징. A 하면 B, A 하면 B, C 하면 D. 무조의 반복? 맞아, 크게 얘기해도 돼. 대꾸법. 대꾸법도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굽어본다는 건 아래를 본다는 뜻일 거야.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건 천개 깊이에, 만첩은 만개의 첩. 그러니까 많이, 아주 많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근데 수가 뭐예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수 물이잖아. 아래를 봤더니 엄청 깊은 물이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리고 만첩, 옆을 돌아보니까 여러 겹으로, 엄청나게 많은 겹으로 뭐가 있는 거야? 산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건 어디에 둘러싸인 상태야? 자연에 둘러싸인 상태야. 오케이? 대꾸법으로 표현한 거네?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지금 여기 안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가만히 따져보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받고 나중에 이렇게 받지. 그럼 어디를 본 거고 어디를 본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이거는 수직을 본 거고, 이거는 수평을 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수직적 이미지, 수평적 이미지의 대립,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요? 자, 두 가지 구절 의미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이게 여기서 끝나질 않아. 다음 구절 보면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라고 되어 있잖아. 자, 십장 홍진을 가렸대. 완전 중요한 단어죠. 이거 너희들 알 것 같은데? 홍진 정도는 알지? 홍진 무슨 뜻이야? 직역하면 무슨 뜻이야? 홍진, 혼, 붉다, 진은 먼지, 붉은 먼지라는 뜻이야. 근데 그 먼지가 무슨 뜻을 가지길래?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처음 들어보시 다들? 홍진이란 말? 이 표정 뭐야? 자, 홍진은 그냥 직역하자면 이거 외우는 거 맞아. 이 정도는 속세야. 속세라는 뜻을 번역하면 돼. 자, 원래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왕이 행차를 하거나 어떤 많은 짐을 옮길 때 수레에 뭔가 물건을 가득 실어서 움직이겠지? 그러면은 수레에 뭔가 물건이 많이 실려있으니까 지나갈 때 어떻게 됐어? 먼지가 펄펄펄펄 나겠지? 근데 무게가 적당히 있으면 어느 정도 나오면 알겠지만, 이게 수레가 꽉 차서 엄청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깊이 길이 파이면서 먼지가 엄청 크게 일어날 거야. 십장이라고 하는 것은 10길 높이라는 뜻이고, 엄청나게 크게 먼지가 일어난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원래 그 모습 자체는 임금의 행차 행렬에 어떤 물건이 오가는 모습을 십장홍진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럼 그건 자연스럽게 부귀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가진 것이 많음이라는 뜻도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걸 따지는 세상은 홍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완전 중요해. 알겠지? 꼭 외워놔. 홍진은 그냥 속세라고 번역해도 큰 무리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홍진을 가렸대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서 홍진이라는 공간과 여기 수와 산 이 두 개는 뭐 하는 관계인 거야? 대립하는 관계인 거잖아. 화자는 자연에는 둘러싸인 상태로 속세가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됐어? 오케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홍 가면 이것도 봐봐. 요 앞에서는 사실 녹수, 녹은 녹색이고 만척 청산, 청은 청색이야. 푸른색 계열이지. 근데 홍은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잖아. 그럼 이 녀석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색채의 대비라는 것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붉은색과 푸른색의 선명한 이미지 대립을 통해서 속세와 자연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 정도 챙겨놓자. 기본적인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강호에, 그렇지? 강호에는 월백하니 더욱 무심하여라고 끝났네요. 이때 강호도 완전 중에 단어 맞지? 강호는 강이랑 호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는 것 같아? 자연을 무슨 법으로 표현한 거냐? 대유법으로 표현한 거지. 오케이? 대유법이 뭔지 알고 계시죠?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에 산, 들, 강, 하늘, 구름, 바람 다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강이랑 호수, 강과 물로만 표현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연과 속세니까 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대립적 시가 되는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월백은 월, 달림이 흰 백자, 흰 달빛을 뿌리고 있는 거니까 또 역시 이 속세에서의 무슨 막 색채감 가득한 것이랑 달빛의 흰색이랑 또 대비되고 있는 거다. 느낌도 오시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거야? 무심한 정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심하다는 얘기는 에이, 나 신경 안 쓸래. 이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수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삼수 넘어갑니다. 삼수를 봤더니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꿰어가면서 시작하고 있죠. 청하라든가 농류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문제 푸는데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듣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하라는 것은 원래 연잎을 말하는 거예요. 연잎에다가 밥을 싸는 거야. 연잎밥 말하는 거지. 요즘에는 연잎이 연잎밥 혹시 먹어본 적 있나요? 혹시 먹어본 적 없어? 다들? 연잎밥 먹어본 적 아예 없음? 그렇지. 요즘엔 잘 안 먹지. 그 보통 어디쯤 가면 있냐면 요즘에도 팔아요. 그 무슨 뭐 댐 근처 이런 데 있잖아. 물가가 있는 크게 돼 있는 그런 장소에 무슨 드라이브 갔다가 그 지역 로컬 맛집 같은 식으로 요즘에는 연잎밥을 해주는 데가 있긴 한데 근데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한 음식 같은 거고 여행 음식 같은 개념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연이 뭐였냐면 그냥 길 가다가 아무데나 있는 애였어요. 정말로 발에 차일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아무거나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밥이랑 싸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박한 음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연잎밥을 먹고 농류라는 것은 버들가지야. 버들가지 정도 알죠? 버들가지 그 가지 꼬챙이가 약간 말랑말랑하겠죠? 거기다가 고기를 빼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거야. 밥이랑 고기 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노적화촉에 배를 메어주고 자 노적화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갈대가 우거진 곳을 말하는 건데 배를 타고 있었잖아 화자는요 처음부터 그지? 그래서 배 잠깐 대놓고 옆에 좀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배를 메어놓고는 뭐 하고 있냐면 일반 청음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거 하나만 잘 잡으면 돼.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르실까?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잖아. 일반 청임이란 말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연의 참된 뜻이라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연의 진짜 참된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건 누구도 알기 쉽지 않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화자는 지금 자연의 참된 뜻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얘들아, 자연이란 말이 원래 한자 자체가 스스로 자자에다 그럴 연자를 쓰는 거잖아. 참고로 자연의 반대말은 인공, 인위 이런 거잖아. 내가 일부러 조작해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여기 옆에 연이 있네? 뜯어먹고 옆에 고기가 날뛰고 있었잖아. 그냥 먹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선생님 아까 가공에서 그지? 고기를 막 먹고 이런 거는 자연치다 아니 이거는 생계유지가 이거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이 고기를 먹는 행위는 내가 뭐 내 배가 고파가지고 생존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냥 있길래 하는 거잖아. 되셨나요? 그거 좀 알아두십시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의 전체 수는 안 나온 거고요. 사수로 마무리됩니다.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에는 한운, 한은 한가롭다는 뜻이고 운은 구름입니다. 산에는 구름이 한가롭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중, 수는 그러니까 물이죠. 물 속에는 백군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자, 이것도 또 중요한 단어니까 내놓으셔야지. 자, 이 단어도 우리가 앞으로 고전시간 배울 때 엄청 자주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것도 내신 대비 때문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백구가 일단 무슨 뜻이거든? 흰 갈매기. 그치? 근데 이 갈매기가 단순히 갈매기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보통 뭐 말하고 싶을 때 쓰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과연 신화로서의 대사. 고전시간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백구는 흰 갈매기고, 갈매기와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자연을 그리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됐죠? 그래서 백구가 난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아니 뭐냐, 요걸 좀 봐야 되는 건 어떻게 물속에 백구가 나는 건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저 위에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물속에서 물새가 날고 있는 거지? 그건 물속에 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비친 백구에 나는 모습이겠지. 이래서 화자가 위도 보고 아래도 봤는데 어딜 가나 다 자연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구름이란 자연이, 새란 자연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백구랑 같이 날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자, 무심하고도 다정한 게 이 두 가지예요. 해석 잘해야 돼. 무심이라는 건 그냥 단어만 봤을 때 이거랑 똑같습니다. 단어만 봤을 때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지만 절대 아니죠. 이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라고. 그지? 여기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다정.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가 정을 준다 할 때 그 정이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긍정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서로 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속성이 바로 이거죠.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끝냈네요. 일생의 시름을 입고 너를 쫓아 놀리라. 너라고 불렀어요. 자, 너는 뭔데요? 이거잖아. 그러면 너는 구름이랑 백구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거 무슨 법입니까? 무슨 보이죠? 너라고 부르는 순간 의인법이야. 고민할 게 없어. 자연물을. 너를 쫓아 놀리라. 쫓아 놀리라.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어부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힘쓰게 해서 그게 아니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놀겠다 이거야. 됐어? 그럼 쫓겠다라는 것은 따르겠다는 뜻이고 놀겠다는 건 이거니까 결국에는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정서는 뭔데? 뭐라? 일체가 되고 싶다는 얘기겠지. 자연과 하나 된 마음을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첫 번째 어부단가 작품을 마무리 짓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작품도 그렇고요. 관동일보,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이 어부단가도 그렇고 필수 작품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 번 복습해 놓으실 거. 알겠지? 자, 첫 번째 작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보시나요? 자, 두 번째 작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녀석은요, 박인로의 소유정가. 아, 그리고요, 작가가 박인로잖아. 박인로 정도 되면요, 별표 시인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어쨌든 모평인데, 박인로 시인의 작품도 우리 정철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철의 감동력고 삼위인국, 송미인국 같은 다양한 가사작품과 시조작품들이 있지만 박인로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 2인자 취급받으면 열받을 만큼 많은 작품들을, 훌륭한 만난 작품들을 쓰신 분이야. 박인로의 선상탄, 누황사, 지금 보고 있는 소유정가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활용되는 편이고, 수은특강 수녀완성, 그러니까 고3 교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이니까 역시 잘 알아두실 것. 한 작품이라도 더 많이 알아두는 게 좋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박일로 이분은 약간 좀 배경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앞으로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될 텐데 전형적인 완벽한 선비님 기질을 가진 분이야. 선비 기질. 근데 선비 기질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좀 보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혹시 오성과 한음이라고 알아요? 오성과 한음이란 옛날 얘기. 꼬꼬마 때 배우는 거. 이거 처음 듣는 거야? 오, 그래? 오성과. 되게 유명한 글씨 잘 쓰는. 오케이? 우리 한석구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람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최근 근황이 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답으로 쓴 시가 누앙사 같은 시를 써가지고 답을 했었거든. 근데 그걸 우리 배우잖아요. 누앙사는 혹시 처음 들어보나요?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많이 배우자잉. 자, 다시 배경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박일로가 살았던 시기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거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관직에 올라갔는데 전쟁이 터졌어. 자, 이런 박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박일로 이런 사람이 진짜 보수주의자. 보수주의라는 게 무슨 빨갱이 따지고 그런 나쁜 사람들 말고요.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보수잖아. 보수라는 걸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가치관 밀고 들어오지만 진보, 보수 우리 싸우는 거 알잖아, 그치? 진보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보수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고. 가치관의 차이지. 근데 이 선비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 쪽에 가까운데 박일로가 특히 심했어. 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으니까 내 한 몸을 보수주의하는 사람은 나쁜 놈은 도망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처자식도 그냥 냅두고 전쟁터로 뛰어나갔어. 그래서 분명히 문신인데, 오케이? 글 쓰는 사람인데 전쟁터에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장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랑 막 싸워요. 그래서 싸우면서 막 정유재래까지 이어가면서 중간에 보면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작품이야. 오케이? 선상, 배 위에서 탄식하는 거야. 저 너머에 일본 놈들 막 욕하는 얘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가에 충성을 당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서 훌륭하게 애써주신 분들을 치하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닌 거야 또.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더니 어쨌든 양반이니까 얘들아 원래 조선 전기의 양반들은 권세가 하늘을 찔렀거든. 양반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왜? 그 고귀하신 분들이 비 땅바닥에 채척채척하고 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안 믿어지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상민들 그리고 평민들은 그냥 길바닥에 쫙 길을 깔아줘. 엎드려. 그래서 그거 밟고 지나갔어. 그 정도의 레벨의 양반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역시 노비를 데리고 있었거든. 근데 박일로가 어떻게 했어? 집안에 돈 한 푼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지. 집안 사람들은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막상 돌아오니까 이제 심지어 종놈들까지 나를 개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되게 서글펐겠죠? 그렇지 않겠어? 우리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쟁 기간, 그 힘든 전쟁 기간 동안 가족을 내팽겨쳐놓고 니들 알아서 살아! 하면서 이따가 끝나니까 이제 날 모셔봐! 하면서 왔으면 열받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직접 농사도 읽어야겠고 힘들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농사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 한탄을 노래한 작품이 또 누앙사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되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고요. 국가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역시 풍류는 또 지니고 있었다. 자, 제목은 이거야. 소유정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라는 건 노래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정이라고 하는 건 정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는 내용들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연 경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 줄 한 줄 가자. 때마침 부는 추풍, 반갑게 보이너다. 그래서 추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도는 해석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가을바람. 즉,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로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됐죠? 가을인데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오케이? 근데 어쨌든 나한테 술이 있으니까 벗을 불러서 오케이? 함께 마시자는 얘기겠지. 옛날 시인들은 술을 마셔도 슬퍼 마시는 얘기를 써도 우리는 예쁘게 포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건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 풍류. 하고 싶은데? 오케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벗을 불러다가
언덕 넘어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너 저 언덕 너머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놀이 좀 가자. 이제 물놀이 좀 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가자.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을 타고 오니. 그래서 소정을 타고 왔어요. 소정. 조그만 조각배 이것도 배야. 배를 타고 왔어요. 배 얘기 나오고 있죠.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갈대꽃. 파란펜을 써야지. 눈이 되어. 와, 선생님, 눈이라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겨울인가요? 아니죠. 완전 주의. 자, 분명히 우리가 방금 봤던 계절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추풍,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눈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정말 눈이 왔다는 걸까? 아니지. 뭐가 눈이 됐다고 했거든. 갈대꽃이 눈이 와네. 갈대꽃이 흰색으로 약간 부스스하게 떨어지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겨울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낚이는 건데, 자,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고전 시간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 고전이 많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막 단어를 막 외우고 그래요. 그런데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 정작 문장의 문맥은 안 보고 단어만 덜렁덜렁 보면 이런 데서 실수가 엄청 많이 튀어나와. 이거 실수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막 급해. 빨리 풀어야겠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지 않나? 모의고사 보면 문학은 빨리 풀고 독서에서만 시간 쓰려고 하잖아. 그럼 빨리 풀려고 하고 기초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단어만 보고 보면 그냥 눈, 겨울 이딴 소리가 나와버린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핵심은 단어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냐? 오케이? 단어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보면서 챙기실 거. 이거 좀 기억해놔. 지금 현재 계절은 뭐라고? 가을이에요. 기억하시고요. 자, 아무튼 눈이 되어서 석양의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그래서 석양의 높이 날아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네. 지금 여기도 정보 시간이 저녁 무렵이라는 거겠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지. 이 작품은 어느 가을날 저녁에 대한 이야기야. 됐어? 두 번째, 석양의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눈과 여기 나오는 석양, 이 두 개 딱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색채 대립도 나오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찾아줘야 돼. 알겠지? 꼭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색채 대비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이런 거 같이 끌어내야 돼.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배 타고 천천히 와서 막 석양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흰 갈대꽃이 막 불불 날리고 있는 멋진 모습,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어디? 소유점 근처의 모습인 거야. 자, 계속 가볼게. 그렇게 뿌리는데 갈잎에 단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리는 순. 자, 밑에 해석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고기라고 번역하면 돼. 물고기를 수없이 잡아내요. 그렇죠? 그물을 펼치고 고기를 잡았대. 근데 무척 말하지만 이 고기를 대량으로 선생님 이번에 그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생계수단 아닐까요? 아닐걸? 봐봐. 잡아내요. 연잎에 담은 회와 항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술과 함께 이 고기를 실컷 먹은 거야. 그럼 여기서 포커스가 잡히는 건 고기를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뭘 즐겼다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버시랑 먹으면서 면으로 가요. 술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말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를 부리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낚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연친화의 계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지요? 근데 아직까지 이 녀석 가지고 자연친화로 완벽하게 말하기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근데 뒤에도 이거 보조해주는 말들이 나올 거야. 계속 가봅시다. 자, 아무튼 그렇게 실컷 먹은 후에 태가 이끼입니다. 이끼 낀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워쓰기.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누워서 뭐 했다는 얘기야? 이번 잠도 한숨 푹 자는 거지. 세상 부럽지 않냐? 놀러가서 낚시 막 해가지고 친구랑 막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배불러 낮잠이나 좀 자자 하면서 써요. 그러고 희황천지라고 말하는데 참고 희황천지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태평원대를 말하는 거예요. 편안한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걸 쓸 때만 해도 전쟁 걱정 없이 살았던 거겠지. 이해됐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역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한국사 공부하면 알잖아. 우리나라 진짜 걸핏하면 맨날 전쟁. 그지? 엄청난 전쟁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겪었던 전쟁은 1950년에 6.25 남북 분단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말이 쉬워 전쟁이죠. 야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 됐어. 선생님 여기 있겠어? 니들은? 그치.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잖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선생님 너무 추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아니 뭐 평화니까 뭐 개꿀이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힘을 바짝 써야 된다. 그런 것들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국방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자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에 절어 있을수록 위기는 항상 더 크게 찾아오는 법이거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계속 신경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물건을 뺏기면 안 되고 우리 땅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 중국, 몽골 난리도 아니잖아. 그죠? 자, 정말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 아무튼 태평선에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950년이었으니까 대충 치면 한 70년째 평화의 시기잖아. 그렇지 않니? 70년간의 평화?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날뛰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우리 다시 봤대요. 다음 구절 갑시다. 잠시 잠들어 뱃노래 얘기해보니. 자, 잠에 들었다가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려와서 깼어요. 막 세상 태평하죠? 깼는데 다음 구절 이제 A 구절입니다. 아니다, B 구절입니다. B 구절. 추월이 만강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다시 추월이 만강하네요. 찾아야 돼 이것도. 추월은 무슨 뜻이야? 가을날에 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타난 거거든?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 거고 이때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니? 달이 떴어요. 아무튼 달이 떠서는 밤빛을 잃어가는데 그럼 밤빛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이해돼? 무슨 맥락인지? 달이 강을 가득 채웠대요. 엄청나게 밝은 달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달이 너무나 밝아서 밤의 빛이 뭔데? 까만 거잖아. 그 까만을 잃었다는 얘기는 환한 지경의 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다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그렇고 전 세계가 빛공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그것도 알죠? 매미가 왜 밤에 오는가? 매미는 원래 밤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밤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한밤중에 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건지 알고 있지? 빛공해 때문에 그런 거잖아. 조명등, 가로등 이런 것 때문에 매미가 착각을 한대요. 낮이구나.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우러제끼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빛공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구였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LED가 나와서 심지어 더 밝아. 근데 이런 가로등을 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가로등이 많이 다 꺼졌다. 만약에 전기가 다 모두 끄겼다. 그 상태에서 달이 가득 뜨잖아. 온 세상이 약간 은빛 또는 파란색이 돼. 그런 경우 겪어본 적이 아예 없지.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아예 없죠. 생각보다 엄청 많아 보다. 보름달 달빛이 받으면. 오케이? 선생님도 옛날에 시골 마을에서 나 느끼던 그런 감정이긴 한데 요즘엔 아예 그걸 찾을 수조차 없고요. 딱 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걸 거야. 밤에 달빛이 가득한 거야. 자, 그래서 반쯤 취해서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왔더니 자, 공간도 이동했네요. 배 위로 올라왔더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쫙 진짜 공간에 이동도 나와 있는 건데 됐죠? 앞에는 배 타고 놀았잖아. 그리고 배 위에서 낮잠을 잤잖아. 자, 이제 배 위로 올라온 겁니다. 건너왔더니
강물 아래 잠긴다는 또 어인다리예요. 달이 또 있대. 아니 다 강물에도 달이 하나 또 있네. 하늘에도 달이 있고 강물에도 달이 또 있고.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야? 풍요지. 달이 진짜로 두개 떴을 리는 없으니까. 그죠? 계속 갑니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그쵸? 달 위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배워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달 위에 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 듯. 월궁. 옛날에는 월궁하라고 해서 달에는 궁궐이 지어져 있고 그 궁궐에는 선녀님이 살았다라고 말했거든. 내가 거기에 갈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물 외에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다. 그러면서 물 외에 기이한 경관이 넘친다. 자, 이때 물 외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 자연적 공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꾸다. 세상 밖 이렇게 번역하면 쉽네, 그치? 세상 밖에 또 다른 경치가 펼쳐지는 것 같다. 별천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계속 갑니다. 청경을 다투면 내 분에 분양하는. 청경이라고 하는 건 맑은 경치야. 근데 이건 뭐냐면 자연이거든. 근데 이 자연을 내 분에 두었겠느냐 마느냐라는 얘기는, 일단 이건 무슨 서리법입니다.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분에 넘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상하네. 자, 이 멋진 자연을 내 어찌 무슨 능력으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오케이? 분에 넘치는 자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소유할 수 없는 자연을 말합니다. 소유할 수 없는데 즐겨도 말리는 게 없으니 나만 두고가 노래로다. 그쵸? 내가 이 자연을 즐긴다고 해서 뭐 달아? 없어도 아니잖아. 즐기는 거야. 놀기를 탐하여 갈투를 이뤘다. 그래서 놀다. 한참 놀았지. 자,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 됐어? 지금 낮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낮잠 자고 가을 달고 가면서 또 풍류를 즐기다가 딱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들어가서 자야겠지? 자, 들어가는 얘기 나옵니다. 봐봐. 아이야 다 들어라. 만두 뛰어 가자. 자, 아이를 부르고요. 뭐가 나왔어요? 청자를 설정한 거죠? 오케이? 닷을 들랍니다. 뭐 하겠다는 게야? 배 이동하자. 됐죠? 배 위로, 배를 띄어서 가는데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잠지들어. 자, 이것도 조심은 하자. 조심은 하자. 뭐가 일어났어요? 강풍이 일어났어요. 이 강풍이 앞에 강자가 약중강 할 때 그 강이 아니에요. 오케이? 리버예요. 글자 왜 이런? 강의 바람입니다. 강바람이 마침 불어와서 귀범을 접촉하고 있대요. 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범은 돛대를 말하는 거잖아. 돛펴고 돌아가는 것에 접촉한다는 거지. 때가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강풍이 재촉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대요. 이거 무슨 뜻이겠니? 이것도 여러분들 지문 똑바로 해석했는지 묻기 한참 좋은 구절이거든. 앞산이 뒷산이 됐대요. 그게 말이 돼 원래?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 방금까지는 앞산이었던 게 순식간에 휙 뒷산이 된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빠른 속도를 말하는 거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해석됐어? 그래서 주의해. 산이 두 개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청 빨리 갔고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날개도다 연잎배 탄 신선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 날개가 돋았고 신선이 되어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거지. 제트스키 같은 느낌으로 막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됐어요? 휘 가고요. 연파는 안개와 파도라는 뜻입니다. 안개랑 파도를 헤치고 월중 달 속에서 돌아오니 동파 적벽유인들 내 흥에 미치겠는가. 동파에 적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옆에 써두자.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그러거든. 동파라고 하는 건 소동파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을 말하는 거고요. 적벽이라고 하는 건 적벽부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시야. 그러니까 요즘 뉴진스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 당시 양반들에게. 모를 리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노래에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어떤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지금 내 상황과 거의 삐같은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지. 내 흥에 미치겠는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친다. 서리법이겠네? 그래서 서리법을 써서 뭘 드러낸 거야? 화자의 긍지나 혹은 자부심 가진 좀 그렇게 한가? 아무튼 그렇게 쓰자.
뭐예요? 이 자연 경관을 즐기는 이 장소가 중국의 유명한 장소에 못지않다. 훌륭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줄. 그래서 강호, 흥미는 남한둔과 여기노라. 강호, 자연 속에서 즐기는 흥미, 즐거움과 행복은 나만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쵸? 박인로의 소유정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막 어려운 작품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죠. 중간중간에 좀 해석을 주의해야 되는 구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앞에 어부다 안다도 그랬고, 지금 이 작품도 그렇고, 고전 어휘가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단어들이 아니고, 한자어가 많아서 읽기가 힘든 것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뭐하다? 더 단순하다. 알겠죠? 한글로 번역해놓고 보면 친구랑 즐겁게 놀고 행복함을 누렸다는 얘기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작품 2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봤으니까 뒤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 선택지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하나씩 따라가실게. 구절의 의미파, 기억. 자, 옆에 있는 구절 해석이랑 같이 봐야 돼. 산두에 한은 일고 수중에 백분한다. 대꾸를 통해서, 맞죠? 이거 대꾸 맞죠? A에 B하고 C에 D 하는 거니까 대꾸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적한 거 맞지? 지금 이게 막 번잡하고 막 복잡한 상황이 아니잖아. 땡. 2번 일생의 시름을 읽고 너를 쫓아오리라. 자연을 너로 것이 칭했어. 의입법 맞고요. 동화하려는 의지. 그게 뭐예요? 자연치도 아니야. 물알치라며. 이해되나? 오케이, 좋아. 3번 디귿. 눈이 되어 이 구절이죠? 자연 경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 거기 감각적이라는 말에 별표 한번 쳐주자. 우리가 선택지를 만났을 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고 푸시는 겁니까? 감각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해하고 풀고 있어? 어떤 느낌이 있어? 엣지 있게 표현하면 감각적인 건가? 그럴 리가. 감각이라는 게 얘들아, 니들 알고 있는 그 감각 말하는 거예요. 뭐죠?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오감과 관련된 것들. 그거 말하는 거야. 서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봐봐. 디귿에서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흰 하늘에 눈이 돼서 석양해.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쌤이 아까 얘기했지. 색채대비라고요. 그치? 그럼 색채대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느낌 있게 표현한 거잖아. 이해됐나? 이건 단순하게 그냥 느낌 있는 표현이었어요. 뭔가 19절이 멋져 보여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 이거 잘 챙겨라. 알겠죠? 자, 감각 있다는 건 그런 뜻이야. 그리고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 더 써볼까? 묘사하고 있대요. 그냥 허투루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묘사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대상의 모습을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표현해주는 거잖아. 내 눈앞에 그 그림이 느껴질 정도로 표현하는 걸 말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는 구절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바람에 갈대꽃이 막 꽃잎이 날리고 꽃잎이 흰색이니까 꽃들이 막 푸르푸르 날리고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막 어지럽게 날아오고 있는 모습. 그림 그려지죠? 됐어? 그럼 묘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정확하게 묘사라는 게 무슨 뜻이고 그 묘사의 뜻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그 장면이 맞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 얘들아, 모의고사라는 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작품에서 그 범위를 막 파악하는 내신이 아니라고. 어떤 납세 작품이 나올지 몰라. 근데 이 작품에서 요거는 묘사, 요거는 서리법, 여기는 대꾸법, 이거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숨겨져 있는 거 찾는 겁니다. 판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자, 4번 정답입니다. 가봅시다. 리을. 아이야 다 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명령어를 사용한 거 맞죠? 들어라 라고 했으니까요.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맞죠? 다 들으라고요. 그래서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잠깐만.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화일이?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었냐? 그렇잖아. 정답 바로 4번 가야지. 됐나? 마지막 5번. 미음, 동파, 적벽유, 흥에 미치겠는가? 수산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했다. 과거 인물, 이게 뭐예요? 고사. 그리고 인용해서 비교한 거 맞잖아, 그렇지? 비교함으로써 뭐야? 하자의 자긍심. 그렇지? 자부심 맞죠? 문제 없죠?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굳이 뭐 중국에 거기까지 가야 돼?
됐나? 참고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관동묘국 기억나요? 관동묘국에서도 이런 말 쓰지 않았어? 여산, 진면목을 여기서 다 보는구나 라고 했었잖아. 거기서도 중국의 명산이랑 비교 작업 들어가잖아. 그럼 뭐예요? 이 장소도 훌륭하다. 굳이 중국 숙제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비슷한 구절이 반복된다. 됐죠? 자,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A, B 구절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A가 뭐였냐면은 구법은 지웠구나. 천신녹수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B 부분은 아까 자연 속에서 강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죠? 체크해보자. 1번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미 틀렸지? 절대적 존재라는 건 무슨 뜻이야? 신적 존재라는 뜻이야. 뭔가 막강한 힘과 권력은 좀 그렇다. 막강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 아니잖아. 그냥 달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치? 땡. 뒤에 안 볼게. 2번 A에서 화자는 달의 인격을 부여했대요. 자, 인격을 부여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법이죠. 인격을 부여했다는 건 의인법 썼다는 거잖아. 그럼 A에 의인법이 있어? 있어 없어? 없잖아. 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행동하지도 않았잖아. 됐나요? 2번도 땡입니다. 더 볼 필요 없죠? 3번 갑니다.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의 노임으로써. 오케이, 아까 얘기했잖아. 하늘에도 달이 있는데 내 밑에도 달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라고 했었고,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완벽하네요. 신비로운 정취에 휩싸이는 화자의 모습. 정답 3번. 됐지? 4번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달의 특성. 잠깐만. 그렇지. 달의 일반적 특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겠지 뭐. 야, 근데 하룻밤에 그게 파단이 돼, 첫 번째?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하룻밤에 그냥 달의 모습을 보면서 저 다채롭고 막 밝기도 하고 너무 밝다 보니까 가문에 딱 비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달의 모습의 변화야 이게? 아니지. 달을 느끼고 있는 거야. 땡. 심지어 그 다음에 또 너무 잘못된 말도 또 있잖아.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고. 무슨 계절의 변화야? 아까 말했지? 여기서 정말로 시를 정말 잘못 읽으면 가을이었는데 눈이 왔으니까 겨울까지 있었으니까 계절 변화가 있구나. 이런 미친 소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자, 앞부분에서 이미 틀렸다는 것도 잘 판단하시고요. 참고로 이 녀석이 그래서 놀랍게도 3%나 찍혀있는 선택지였어. 자, 5번 AB에서 강호 자연의 은거라고 하죠. 맞지? 강호 자연 속의 은거 숨어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죠.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성 들어가고 있어. 잠깐만. 그러니까 A 파트에서 달이랑 대화를 했니? 아니죠. B 파트 역시 달이랑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화자는 달을 보고 즐기고 있었을 뿐이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가봅시다. 3번 문제에서 선생님 아까 가오 말씀드린 얘기가 연결되고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어부라는 거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됩니다. 은자 무슨 뜻? 자주 나오는 단어도 은자. 숨어 지내는 사람. 이 은자는 숨은 은자야? 숨어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 어부의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브와 관련해서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부라고 하는 개념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자연을 노래할 때 거의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 됐지?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데 보자. 가는 어부에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해서 유유자적한 어부를 그려냈습니다. 맞냐? 내 삶 중에서 일부만 딱 초점화했어. 두 번째,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어가면서 흠치 있는 삶을 사는 어부의 모습을 보는 거지. 그쵸? 어부라고 치기엔 너무 심하게 놀지 않았냐? 그치?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문제의 정답률이 64%랬지. 근데 이게 혹시 이 문제 먼저 풀다가 혹시 말이야 5번 한 사람 혹시 있어요? 5번에서 내가 틀렸다. 오, 훌륭한데. 이거 잘 해석하고 푼 거 맞아? 자, 5번이 베스트 오답. 무려 4분의 1, 25%가 5번으로 찍어서 틀렸거든? 그 원인을 선생님이 이따 지금 밝혀드릴 거야. 알겠지? 자, 구절의 의미하고 그 구절의 의미를 보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푸는 문제 가봅시다. 1번부터. 가의 어부는 십자홍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다시 왔구만.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 맞죠? 좋아요.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 걸음을 추구하고요. 그렇지. 십장홍진이라는 속세적인 가치를 지니는 시어와 인세라고 하는 인간 세상을 그린 이 두 개의 대립관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 거 보이지? 됐나? 1번 오케이. 2번입니다. 가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현상이고요. 맞죠?
가을바람이 슬 불어와서 날도 선선해가지고 술기 막 오르니까 한잔 낮잠도 자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런 상태인데 이 강풍은요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야. 강바람이 봐봐 잘 봐야 돼. 강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 강이었다가 산으로 바뀐 거야? 포커스가 산이야 지금 이게? 아니잖아. 앞산 뒷산 이 구조를 왜 말한 거냐면 그만큼 뭐 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속도가 빨리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나는 강을 즐기는 거야. 그렇잖아. 산을 즐기는 거 아니라고요. 왜 초점의 이동이란 말을 써?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거야. 됐지? 오케이. 이 구절이?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도 결국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거지. 단순하게 단어의 뜻 하나만 묻지 않습니다. 됐죠? 3번부터 나머지도 한번 가봅시다. 일단 정답 잡았고요. 3번. 이력편주에 주는 배자, 소정도 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배예요.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부 관련 형상이다. 맞죠? 배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부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때 배가 왜 소박이라는 표현이랑 읽으려고 했냐면 이력편주는 무슨 뜻이야? 조그마한 조각배라는 뜻이었고 소정이라고 하는 건 자그만 배라는 뜻이거든. 내가 지금 크루즈 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타이타닉 타고 수영장 풀 즐기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나? 4번. 가의 농류의 곡이 꿰어 있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서 오케이 농류 어부의 삶과 일부 행위 유유자적한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일부 행위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그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고기를 낚아서 먹었으면 그 얘기밖에 없잖아. 오케이? 괜찮고요. 뒤 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 뱃놀이 여러 상황들이 서로 연결해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약간 포커스에 잡혀있다. 그쵸? 풍류와 흥취였지? 4번 오케이야. 자 마지막 5번 잘 보자. 5번.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했고 자 자족감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머릿속에 정리 잘하자. 자족감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자자에 만족한다는 족자. 만족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만족감을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사는 게 짱인 것 같아.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한 거니까. 두 번째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서 만족감을 표출했대. 자 선생님 아까 잘 물어보고 있어. 이거를 오답으로 잡는 친구들이 많았어. 왠 줄 알아? 지금 전체를 쭉 봐봐. 나장면 전체 내용 봐봐. 화자가 그치? 술 퍼마시고 달을 보고 즐기고 막 술 퍼마시고 막 잠자고 이렇게 다 혼자 하는 얘기들이지. 그쵸? 맞나? 그냥 혼자 즐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막 해석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앞에 어떤 구절을 잡아놨었냐면 안성이 있다. 봐봐봐. 이 한 구절을 놓치면 이게 답이라고 보이는 거야. 벗을 불러서 놀았다며. 친구랑 놀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 벗을 불러가 지문의 초반부 두 번째 줄의 부분에 있었고요. 해석을 막 따라가는데 급하다 보면 이거 그냥 잊어보고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심지어 문제도 두 개째에다가 세 번째 문제에서 보기 풀고 1번, 2번, 3번, 4번 다 판단하고 온 상태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용이 기억 안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벗들과 함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 5번 빡 찍고 넘어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이해하자. 이렇게 틀린다. 그래서 초반부라고 해서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돼. 요즘은 선생님도 잘 알지만 이제 이 수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고1 대로 보였어. 오케이? 문제가 엄청 디테일하게까지 안 나온다. 중요한 건 이미 다 다룰 거야. 되셨나? 우리 지금 최근에 독서 문제 쭉 풀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랑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10개년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것만 보고 있지. 그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 연도가 15년도, 16년도 정도 되지 않니? 이래서 그때 문제들 지금 레벨을 생각해봐. 할만하지 않냐? 선생님 좀 쉬운데요? 이런 느낌 들지 않니? 선생님이 그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었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게 지금은 2023년이니까 24학년도 문제를 준비하고 25학년도 문제를 준비하는 데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문제가 변한 거야. 엄청 고였어요. 알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추천하지만 옛날 문제는 가치가 잃은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출제의 원리는 바뀐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알겠지?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 작업 다 끝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왜 닫아버렸지 내가? 잠깐만 닫으면 안 되지. 저 잠깐 쉴 거고요. 쉬는 사이에 어디 보자.
다시 숙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전 씨가 2편까지 봤죠? 지금 현재 씨 두 세트 보고 왔고요. 고전 씨가 2세트 보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디를 풀어야 될지 느낌 오시죠? 이번에는 현대 소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이 쓰러지는 빛. 그러니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요 세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0페이지에 있는 이 세트까지요. 정확하게는 27부터 32페이지까지. 야, 그래봤자 문제 6개밖에 안 돼. 알겠지? 요거 과제로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미리 풀어오시고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고요. 됐죠?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